코로나 19 방역은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한 편이죠. 메르스 위기 때 민간 병원에도 응급 병상을 뒀다거나 또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하는 것 같은 것들을 법안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잘 대처를 했고 확진자의 발생이나 또는 사망자 발생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경제 위기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만드는 위기하고 경제 위기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 잘 보여주는 거는 미국이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에서 처음에는 독감이라고 치고 하다가 갑자기 중증 환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검사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확진자도 확 늘어나죠. 거기다 실업자도 급증을 하는 걸 보여주니까 바이러스 위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고 실업의 발생이 다시 바이러스 위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길거리로 내몰리면 구직을 한다든가 뭘 하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전염 늘어나니까. 코로나 경제 위기라고 하면은 방역 상태가 바이러스가 만드는 위기하고 경제 위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래서 증폭이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게 거리두기가 이제 2월 하순부터 본격화되어서 노동시장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게 미국처럼 이렇게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가 뭐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한 소득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 수수료로 이렇게 생활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일용직 그리고 이제 이 하청업체, 파견 용역과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이 소득 감소와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실업으로 포착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일매일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네네 이렇게 실업으로 포착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봐도 6개월의 이 고용 대책이 필요하고 감염병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일정하게 패닉으로 발전하지 않는 범위 안에 지금 둘 다 잡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갑자기 이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니까 경제가 스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이 대규모 발생하는데 아직 한국은 거리두기도 굉장히 현명하게 해왔다고 볼 수가 있고 상당한 생산활동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국 자체로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워낙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일본이 계속 나쁘면 제조업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내수도 죽게 되거든요. 내수를 살리는 것들이 어쩌면 이 문턱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2009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미쳤을 때도 실업자 100만을 넘지를 않았어요. 96만 명대에서 머무르다가 결국 실업자가 감소하는. 결국 우리가 이게 통계로 안 잡히는 숨겨진 노동이 많고 사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200만이 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처럼 고용 형태가 훨씬 더 다양화되어 있어서 지표로는 그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희망 근로라고 상징되는 재정 일자리에 한 2조 5천억을 늘려서 단기 일자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면 현재는 사실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뭐 유리 없는 재정 확대를 하면서 그 실업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바로 이런 쇼크가 워낙 심대할 뿐만 아니라 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고용 유지와 실업자 지원을 실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예요. 직격탄을 맞은. 그러니까 제 소득 중에 제일 많은 게 강연소득인데 1, 2, 3을 0이거든요. 그 소득제로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예술 같은 데도 공연 같은 게 다 취소가 되니까 공공근로를 하는 어떤 할머니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되니까 공공근로에 따른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예일 수가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어떤 것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걸 못하더라도 일단 일정액이든 이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그거를 채우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지금 앉아서 당장 생계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란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당장의 소득 그리고 물론 고용을 보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호받지 못하는 이 취약계층들의 이 소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다.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봉쇄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 본격화된 이후에 제조업 부분으로 파급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실업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사실 장기화될 경우에는 보다 포괄적인 그런 후속 대책들이 경기 상황을 보면서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이제 무급휴직이 남발하지 않도록 사실 당사자 동의 없는 무급휴직은 다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근로감독을 해서 그걸 억제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게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정책은 긴급할 때는 충분하고 간명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든 경제 정책이든 목표는 생존, 서바이브하는 거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조치를 아주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취해야 되거든요.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란 말로도 불렸지만 정부가 처음에는 안 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요구가 많으니까 70%를 소득에 따라서 또는 재산도 고려해서 70%까지 지원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긴급한 재난수당은 다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뭐 세금을 통하든 다른 어떤 조처를 취하든 나중에 그것을 일부 상위 계층 것을 회수하더라도 일단 빨리 지불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5월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정말로 정밀하게 그 5월의 그 기준을 정밀하게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모든 그 기준은 불만이 막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쇼크에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저는 이 재난수당은 특히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는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거든요. 정말로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빠른 시기에 돈을 지급하고 100만 원이든 얼마는 충분히 지급하고 그리고 그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을 살려서 나중에 뭐 세금으로 환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5월 달에 이제 한 달 있으니까 맞출 텐데 그렇게 나온 기준은 또 비판을 한번 더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또 이제 그 무급휴직자라든가 또는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처럼 고용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에 대해서 뭐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그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들어보면 이 고용유지 지원금은 여전히 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심에 그리고 또 정규직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 과거처럼 여전히 파견, 용역,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이 무급휴직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계약 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 밖으로 몰려나가는 상황들을 막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사실 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일자리 유지에 대한 이론칙들이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쇼크가 충격이 장기적이지 않다라면 훨씬 더 경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빠른 경기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거죠. 기업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해고를 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큰 원칙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기업들이 해고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조조정, 위기 그런 구조조정이 생각나고 구조조정하면은 대량 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더라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였는데 이번은 그렇게 대량 해고를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바이러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수출로 해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으면 항상 원화의 평가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 수출이 늘어나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수출이 옛날처럼 막 25%씩 늘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일본의 상황을 볼 때는 내수로부터 회복이 될 거라고 봐요. 수출에 의해서 회복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고용망에 들어가지 안전망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의 소득도 굉장히 중요한 생존해서 경제 회복을 할 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는 거죠. 고용 유지를 지금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현재로서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 유일한데, 근데 사실 기업이 이렇게 유동성 제약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 노동비용은 그것만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은 이번에 임금만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수적인 노동 비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미국의 2조 달러 이 패키지에 보면 이 중소기업에게 특정 목적의 대출, 그러니까 인건비, 임대료, 뭐 모기지, 그다음에 이자 지불 이런 용도의 대출을 해주고 6월 말까지 해고하지 않으면 탕감하겠다라는 이게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게 늦었거나, 사실 이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업이 고용 유치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에서 지금 빠져 있거나 미흡한 거를 생각한다면 임대에 관한 임대료에 대한 정책인데, 아무리 유지를 해도 임대료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에 나가면 가령 100만 원을 긴급 수당으로 줘도 그게 임대료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임대료는 무조건 동결이 맨 제일 최선의 요구가 돼야 될 것 같고, 임대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돼야 되고, 임대료 내는 걸 유예시켜줘야 돼요. 물론 그 중에는 영세 임대업자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대료가 오르거나 또는 임대료 때문에 집에서 내쫓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방역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그 스페인 사회부 장관이 귀에 들어오는 말을 했는데, 집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필수적인 참호다. 사실은 집이 없어지면 바이러스에게 완전히 내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임대료 때문에 사람들이 길로 내쫓기거나 임대료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활비가 임대료로 들어가는 일들은 막는 게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우리 지금 긴급 대책에 공공의료 강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자원이 고갈이 나거나 환자가 의료 자원을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에 진짜 위험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방역이 포기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확진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을 사람과 산 사람을 가려야 되는, 이탈리아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구경북에서 터졌을 때 아슬아슬해졌었거든요. 만일에 2차 감염 위기가 있고 또 현재 생태 파괴가 주범이라면 앞으로 또 계속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날 거거든요. 전염병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의료를 상당히 그러니까 폭을 많이 늘려놔야 돼요. 가을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년이나 내후년을 위해서 늘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한데, 이 방역 시스템은 군대 같은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군대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건데 이 군대가 무슨 생산을 합니까? 무슨 수익을 냅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해서 폐쇄를 해버리면 실제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무력해진다는 거죠. 정부의 지금 추경에 보면 의료 자원에 대한 추가 투자가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긴급성에 대한 의식,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가 결합된 것들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